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댐, 콘크리트만 2,790만 세제곱미터, 저수지 길이는 무려 600km.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댐을 다 짓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 무너지냐는 겁니다. 인터넷을 떠도는 위성사진 한 장, 댐이 휘었다, 곧 무너진다, 하류에 사는 4억 명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붕괴설의 진짜와 가짜를 단서 하나하나 직접 가려보려고 합니다. 위성사진이 정말 댐이 무너지는 증거인지, 3,000번 넘게 일어났다는 지진은 또 뭔지. 그런데 끝까지 따라오시면 정작 무서운 건 갈라진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증발한 수백억 달러, 그리고 이 댐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게 다름 아닌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무너진다는 걱정부터 잠깐 내려놓고요. 이 댐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부터 같이 봅시다. 산샤댐은 길이가 무려 2,335m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강다리 두세 개를 콘크리트로 통째로 이어붙인 길입니다. 높이는 185m, 60층 아파트가 강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간 콘크리트만 약 2,790만 세제곱미터예요. 사람이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중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진짜 압도적인 건 그 뒤에 갇힌 물입니다. 저수 용량이 393억 세제곱미터인데요. 우리나라 소양강댐 약 13개를 한 줄로 굳혀놓은 물의 양입니다. 그렇게 막힌 물이 댐 위로 600km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남는 거리, 그게 통째로 호수가 된 셈이죠. 발전 능력도 한번 보세요. 설비 용량이 22.5GW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 1GW짜리 원자력 발전소 20기를 한 곳에 몰아넣은 출력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댐이 아니라 거대한 발전 도시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중국은 이 어마어마한 걸 왜 지었을까요? 답은 100년 묵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양쯔강은 예부터 범람하면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강이었거든요. 특히 1931년 대홍수는 지금도 이야기됩니다. 정확한 사망자는 출처마다 편차가 커서요, 익사로만 10수만 명, 뒤따른 기근과 질분까지 합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까지 추정될 만큼 그야말로 강 하나가 나라를 흔든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길들이겠다는 건 사실 정당한 꿈이었습니다. 1919년 순원이 처음 부상을 꺼냈고 그 꿈은 무려 70년을 떠돌다 1992년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합니다. 홍수를 막고 전기를 얻겠다. 여기까진 누가 봐도 그럴듯한 목표였죠.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하고 명분도 분명한 댐에 왜 무너진다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붙는 걸까요? 그 꼬리표의 출발점, 바로 그 위성사진 한 장부터 봐야 합니다. 자, 그 꼬리표의 출발점은 위성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2019년 7월이었죠. 누군가 구글어스로 산샤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댐의 직선이 S자로 휘어 보였던 겁니다. 곧장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댐이 휘었다, 무너지기 직전이다. 여러분도 이 사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붕괴설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년 여름이면 반복됐죠. 양쯔강에 큰 비가 쏟아지는 홍수철이 오면 어김없이 같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곧 무너진다. 이번엔 진짜다. 마치 정해진 계절 행사 같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머릿속에 산샤댐은 위태롭다는 인상이 차곡차곡 쌓였던 겁니다. 여기에 숫자 하나가 얹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쯔강 유역에 사는 사람이 약 4억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8배쯤 되죠. 댐이 무너지면 4억 명이 위험하다. 이 한 문장 앞에서는 누구라도 멈칫합니다. 그래서 이 붕괴설은 유독 잘 퍼졌던 겁니다. 공포는 늘 숫자를 타고 빠르게 번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사진 가짜였습니다. 정확히는 구글어스의 오류였습니다. 위성은 둥근 지구를 찍습니다. 그걸 평평한 지도로 펴는 보정 작업을 거치죠. 이때 알고리즘이 고든 선을 살짝 휘게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구겨진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내 얼굴이 휜 건 아니잖아요. 딱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실제 댐은 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변형 수치를 볼까요? 댐 마루가 사가류 방향으로 움직인 폭이 가장 클 때 28.7mm였습니다. 새끼 손톱 두께 정도죠. 그것도 설계가 허용한 범위 안이었습니다. 댐 기초의 위아래 움직임은 더 작아서 30mm를 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왜 정상이냐? 콘크리트는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늘어나고 빼면 줄어듭니다. 여름에 늘어나고 겨울에 수축하는 철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로 사이에 일부러 틈을 두는 거죠. 거대한 콘크리트도 그렇게 숨을 쉽니다. 만수위 175m까지 물을 채워도 다시 물이 빠져도 정해진 폭 안에서 늘었다 줄었다 할 뿐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지켜볼까요? 중국 사인샤 그룹은 댐 곳곳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를 약 1만 3천 기 달아뒀습니다. 그중 변형만 감시하는 센서가 2,600여 기죠. 댐이 1mm만 움직여도 숫자로 잡힙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몸체에 신경을 촘촘히 깔아놓은 셈입니다. 적어도 위성사진 한 장으로 휘었다 말할 단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는 헛소문으로 끝났습니다. 붕괴설은 다 과장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결론 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성사진은 가짜였지만 진짜 불안한 신호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이 댐 바닥입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무려 3429번이나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의 정체가 뭘까요? 2003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저수지 주변에서 지진이 3429번 관측됐습니다. 댐을 짓기 전과 비교하면 약 30배입니다. 숫자만 보면 등골이 서늘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이 3429번이 전부 땅이 갈라지는 큰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는 규모 2.9 이하, 사람이 거의 느끼지도 못하는 미세 지진이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도 규모 4.1, 그것도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발밑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과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은 지진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럼 왜 늘었을까요? 쉽게 말하면요, 물의 무게 때문입니다. 이 저수지에 담긴 물이 393억 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땅을 위에서 짓누릅니다. 그러면 원래 조용히 잠들어 있던 땅속 틈이 그 압력에 눌려 깨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저수지 유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물 무게가 잠든 지진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3429번이라는 숫자, 어디서 나왔을까요? 음모론 사이트가 아닙니다. 중국 지진국, 그러니까 중국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관측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데이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03년 댐 본체 콘크리트에서 미세한 균열 약 80개가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곧바로 보수했고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짜 약점은 균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안전하다는 말을 바깥에서 아무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댐은 설계한 집단, 시공한 집단, 감리한 집단이 사실상 같은 편입니다. 외부에 독립된 제3자가 들어가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관리인은 멀쩡하다고 하는데 외부 안전진단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건물입니다. 무너졌다는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멀쩡하다는 증거도 바깥에선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정직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진이 늘어난 것, 균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곧 무너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진짜 문제는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겹을 더 까봐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콘크리트가 아니었거든요. 이 댐의 가장 큰 구멍은 벽이 아니라 돈에 뚫려 있었습니다. 자, 그 돈 구멍을 영수증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최종 건설비는 약 370억 달러입니다. 위안화로 약 2,49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숫자였던 게 아닙니다. 1992년 공사를 시작할 때 잡은 예산은 570억 위안, 약 83억 달러였습니다. 그게 짓는 동안 계속 부풀어 결국 4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댐 바깥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들어간 돈을 따져보니 최대 약 880억 달러까지 추정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영수증엔 37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88만 원을 쓴 셈입니다. 그 차액이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500억이 전부 누군가 빼돌린 돈은 아닙니다. 환경 피해를 되돌리는 복구비, 130만 명을 옮기는 이주 비용, 그리고 잠겨버린 그 땅을 다른 데 못 쓰게 된 기회비용까지 영수증에 안 적힌 진짜 지출이 여기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차액 전부를 횡령이라고 단정하는 건 정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도 그 차액을 항목별로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안에 진짜 빼돌린 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2007년 중국 감사당국이 직접 칼을 댔습니다. 이주민에게 갈 자금 약 3,700만 달러가 횡령되고 엉뚱한 데 쓰였다고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외부에서 떠드는 의혹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감사해서 적발한 액수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망에 안 걸린 돈은 또 얼마였을까요? 자, 그럼 이 돈이 원래 누구 주머니로 가야 했을까요? 집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댐 하나 짓겠다고 강제로 쫓겨난 사람이 최소 130만 명, 산사태와 제이주까지 합치면 140만 명이 넘습니다. 광역시 하나를 통째로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시킨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 13개가 물에 잠겼고 1,300곳이 넘는 유적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수천 년 역사가 저수지 바닥에 묻힌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삶의 터전을 통째로 내준 사람들이 약속받은 보상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상당수가 중간에서 떼었습니다. 결국 광역시 하나를 옮긴 그 막대한 돈이 정작 쫓겨난 사람들 손에는 다 닿지 않은 겁니다. 영수증엔 다 나갔다고 적혀 있는데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은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사실 중국이 아니라 여러분 집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무너지면 중국 일이지 왜 한국이 먼저 위험하냐?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겠습니다. 우선 분명히 해둘게요. 지금부터 붕괴를 전제로 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단정이 아닙니다. 먼저 숫자부터요. 양쯔강 하류엔 약 4억 명이 삽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8배예요. 한국 사람 전부를 8번 데려다 놓아야 채워지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이 양쯔강 일대가 중국 GDP의 약 40에서 46%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국 경제의 절반 가까이가 이 강 한 줄기에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 강이 한번 흔들리면 그 파장은 중국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가정만은 아닙니다. 이미 한번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2022년 6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양쯔강을 덮쳤습니다. 강 수위는 관측 이래 가장 낮게 떨어졌어요. 그러자 산샥댐 발전량이 약 30% 줄었고 스촨성 발전은 약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전기가 모자라니 공장이 멈췄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댐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냥 비가 안 왔을 뿐이에요. 그 가뭄 하나만으로도 양쯔강에 기댄 공장들이 휘청였습니다. 그중엔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양쯔강 물 한 방울이 우리 반도체 라인과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그럼 여기서 한 겹을 더 까봅시다. 가뭄만으로 이 정도인데 만약 댐이 정말 제 기능을 잃는다면요. 이건 가정입니다. 양쯔강 일대 산업이 마비되고 그 충격이 세계 공급망을 타고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을 받아 쓰는 한국 제조업도 흔들리겠죠. 남의 집 지붕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물이 우리 밥상 생선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더 나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물이 쏟아져 서해 염분이 바뀌면 양식업이 피해를 본다. 중국 동해안 원전이 걱정된다. 다만 이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우려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이 위험을 다 알면서도 더 큰 도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5년 여름 산샤댐의 3배짜리 댐이 첫 삽을 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무너지는 거냐, 마는 거냐?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방금 말한 그 세 댐부터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2025년 7월 19일 중국은 티베트 야루짱 구강의 새 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전 용량 60기가와트, 산샤댐의 약 3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세계 최대였던 이 댐을 3개 합친 괴물을 또 짓겠다는 겁니다. 총 투자만 1조 위안이 넘고 가동 목표는 2033년입니다. 문제는 이 강이 흘러 내려가는 곳입니다. 하류엔 인도와 방글라데시 수억 명이 이 물에 기대 삽니다. 자기 댐 하나도 검증을 못 받아 불안한 나라가 이번엔 하류 10억 명의 식수와 농업을 손해주겠다는 셈입니다. 자기 발목이 인질인데 남의 발목까지 잡으려는 역설이죠. 이쯤 되면 보이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거대한 도박판의 흐름이라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바로잡고 가야겠습니다. 인터넷엔 양쯔강 생명이 다 멸종했다는 이야기가 떠돕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양쯔강 돌고래, 바이지는 2006년에 사실상 멸종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흔히 같이 묶이는 양쯔강 상괭이는 다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10년 금어기 덕분에 개체수가 약 1426마리까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댐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정책 하나가 바뀌니 생명은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산샤댐은 내일 무너질 불씨가 아닙니다. 위성사진은 가짜였고 곧 붕괴한다는 말도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댐은 3개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외부가 들여다볼 수 없는 거대한 구조물, 어딘가로 증발한 500억 달러, 그리고 가뭄 한 번에 휘청이는 기후 취약성. 이 불씨가 번지는 날 가장 먼저 되는 건 중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양쯔강 물 한 방울이 우리 반도체 라인과 밥상에 가는 실로 묶여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중국발 공급망 뉴스를 더는 남의 집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산샤댐, 정말 우리가 걱정할 일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공포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만 충전하면 400km를 달립니다. 세계 어떤 회사도 아직 못 따라온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을 손에 쥔 중국 1등 회사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기술을 가졌으면 시장을 다 쓸어 담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팔수록 적자가 쌓이고 협력사 대금은 9달씩 밀립니다. 그렇다면 답은 둘 중 하나겠죠? 그 대단한 기술에 숨은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기술로도 못 막는 더 큰 함정에 빠졌거나. 자, 기술 강국 신화 뒤에 감춰진 회전문의 정체를 지금부터 한꺼풀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차 기술이 좋아졌다는 말 요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얼마나 좋은 거냐고 물으면 선뜻 답이 안 나오죠? 그냥 막연하게 싸고 잘 만든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동네 주차장에도 슬슬 중국 전기차가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럼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셉니다. 2025년 3월 중국 BYD가 슈퍼이라라는 새 충전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단 5분만 충전하면 400km를 달립니다. 여러분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키고 받아드는 딱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거리를 통째로 채우는 겁니다. 1초마다 2km씩 들어차는 속도거든요. 명절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줄 서느라 30분씩 기다려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기름 넣는 시간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거니까요. 충전 출력은 무려 1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의 수천 배를 단숨에 차 한 대에 쏟아붓는 수준입니다. 줄줄이 만들어 파는 양산차 기준으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록이에요. 아직 어떤 회사도 여기까지는 못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회사도
유럽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술만 놓고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 1등이 맞아요. 배터리도 한번 볼까요? 전기차의 심장이 바로 배터리잖아요. 2025년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중국 CATL이라는 회사 한 곳이 39.2%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배터리 3사를 전부 다 합쳐도 15.4%거든요. 중국 회사 딱 한 곳이 우리 세 회사를 합친 것의 2배가 넘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처럼 배터리도 앞서 있다고 믿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기초 연구 실력도 이미 세계 정상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예전처럼 짝퉁이나 만들던 나라가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전 기술도 1등, 배터리도 1등, 기초 체력까지 정상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기술을 손에 쥐었으면 시장을 통째로 쓸어 담았어야 정상입니다. 5분 충전이라는 무기로 경쟁자들을 죄다 밀어내고 세계를 다 먹었어야 맞아요. 누가 봐도 게임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돈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와야 할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이 대단한 기술을 가진 1등 회사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차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입니다. 부품을 대주는 협력사의 줄도는 9달씩이나 밀려 있고요. 우리로 치면 거래처가 물건값을 9달째 안 주는 셈이에요. 멀쩡한 회사도 이러면 휘청거립니다. 한마디로 시험 성적표는 분명 전교 1등인데 정작 통장은 자꾸만 거꾸로 비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세계 최고 기술이 회사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짐덩어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계 최고 기술을 손에 쥐고도 통장은 왜 거꾸로 비어가는 걸까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졌는데 통장은 왜 거꾸로 비어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시장을 통째로 쓸어 담았어야 정상이거든요. 경쟁사들이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숫자로 보면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 통념을 깨는 진짜 숫자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모두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먼저 중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이익률을 따라가 볼게요. 2017년만 해도 7.8%였습니다. 10개 팔면 1개 가까이는 남던 시절이죠. 그러던 게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엔 2.9%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같은 기간 차가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팔렸어요. 한 해 동안 약 3,478만 대, 역대급 판매량입니다. 더 많이 파는데 남는 돈은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럼 차 한 대를 팔면 평균 얼마가 남았을까요? 약 270만 원입니다.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예요. 쉽게 말하면요, 5천만 원짜리 차를 한 대 통째로 팔아서 손에 쥐는 게 중형 냉장고 한 대 값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공장을 돌리고 직원 월급 주고 부품값 다 치르고 나면 남는 건 가전 매장 영수증 한 장 수준이라는 거죠.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간 그 어마어마한 기술과 설비를 떠올리면 더 황당한 숫자입니다. 시간당 수십 명이 매달려 만든 첨단 전기차인데 정작 회사 손에 떨어지는 건 동네 가게 하루 매출만도 못한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선 박리담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박리담에 싸게 많이 팔아서 적은 마진을 물량으로 메우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왜 함정일까요? 많이 팔수록 한 대당 남는 돈은 더 얇아져서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뮤피배거든요. 매출표만 보면 사상 최대인데 정작 고가는 텅텅 비어가는 겁니다. 그럼 세계 1등이라는 BYD는 좀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똑같습니다. BYD의 순마진은 5.71%에 그쳤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팔면 6만 원이 채 안 남는다는 뜻이에요. 세계 어떤 회사도 못 따라온다는 그 충전 기술을 가지고도 정작 손에 주는 돈은 이렇게 얄팍합니다. 더 뼈아픈 건 흐름이에요. 그러는 사이 BYD의 한 해 순이익마저 19%나 줄었습니다. 1등 기업이 1등 기술을 들고도 이익이 뒷걸음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굳게 믿어온 공식 하나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기술이 1등이면 돈도 당연히 1등이라는 공식 말입니다. 성적표는 전교 1등인데 통장은 텅 비어있는 학생, 딱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 학생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렇다면 답은 둘 중 하나겠죠. 그 대단한 기술에 우리가 모르는 한계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 기술로도 도저히 못 막는 더 큰 함정에 빠졌거나 이 둘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자체의 한계부터 들여다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기술 바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좋으면 비싸게 받으면 그만 아니냐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의외로 공장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차 생산 능력은 약 5,550만 대예요. 그런데 정작 안에서 팔리는 차는 한 해 2,300만에서 2,700만 대 정도입니다. 만들 수 있는 양이 팔리는 양의 2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가동률이 약 49.5%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공장 2곳 중 하나는 불이 꺼진 셈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공장은 보통 80%는 돌아야 겨우 본전입니다. 절반밖에 못 돌리니 만들수록 적자만 쌓이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규모의 비경제라고 부릅니다. 많이 만들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어느 선을 넘으면 거꾸로 손해가 불어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안 팔린 차는 다 어디로 갈까요? 고스란히 창고에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재고가 약 350만 대예요. 서울 시내를 굴러다니는 차를 전부 새 차로 한 번 더 채우고도 남는 양입니다. 차고지마다 새 차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인을 기다리는 거죠. 차가 이렇게 넘쳐나면 회사는 기술로 점잖게 겨룰 여유가 사라집니다. 당장 재고를 털어야 하니 남는 카드는 가격뿐이죠. 결국 세계 최고 충전 기술이 아니라 가격표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BYD는 2025년 5월 22개 모델 값을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많게는 34%까지 깎았어요. 5천만 원짜리 차를 하루아침에 3천만 원대로 던진 셈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반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산 차가 오늘 1,000만 원 깎이면 그 차주는 어떤 기분일까요? 새 차를 뽑자마자 가격이 무너지니 사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웃지 못하는 시장이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한 곳이 칼을 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회사도 따라 빼고 그 옆도 빼고 다 같이 제사를 깎습니다. 이걸 요즘 중국에서는 내권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 출혈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오죽하면 한 번도 안 탄 새 차를 서류상 중고로 동갑시켜 반값에 던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렇게라도 재고를 밀어내야 숨통이 트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남으면 밖으로 팔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겁니다. 바로 그 출구마저 꽉 막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100% 매겨요. 쉽게 말해 1천만 원짜리 차에 세금을 1천만 원 더 붙이는 겁니다. 사실상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죠. 캐나다도 똑같이 100%, 유럽연합은 최고 45.3%에 몰립니다. 그 밖에 주요 시장들도 저마다 높은 관세 장벽을 세워 중국차를 막고 있어요. 들어오는 족족 세금을 얹으니 아무리 값을 깎아도 현지에서는 싸지가 않습니다. 넘치는 물량을 원가 아래로 던져 밀어내는 걸 경제학에서는 덤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덤핑조차 받아줄 나라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안에서는 팔 곳이 없고 밖으로는 길이 막혔습니다. 사방이 다 벽인 셈이죠. 그러니 세계 1등이라던 기술도 헐값 경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절반짜리 답일 뿐입니다. 기술로도 막지 못하는 더 큰 함정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팔 곳도 없는 회사들이 대체 무슨 돈으로 이 긴 싸움을 버텨왔을까요? 그 비밀은 화려한 신차 발표가 아니라 장부 뒤편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팔수록 적자고 값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싼 1메가와트 충전 기술은 무슨 돈으로 개발했을까요? 적자를 버티는 돈은 또 어디서 났을까요? 답은 한 단어로 끝납니다. 빚입니다. 기술도 빚, 버티기도 빚이었던 거예요. 장부를 펼쳐보면 BYD가 공식적으로 진 빚, 그러니까 순부채는 약 5조 5천억 원입니다. 큰 돈이긴 한데 세계 1등 회사 치고는 의외로 적죠.
그런데 회계 분석업체 GMT 리서치가 숨은 빚까지 다 더해봤습니다. 결과가 약 64조 원이었어요. 공식 숫자에 무려 11대입니다. 5조라더니 알고 보니 64조였던 겁니다. 그럼 그 빠진 58조는 어디 숨어 있었을까요? 바로 협력사들의 외상값입니다. 부품을 받고도 배금을 제때 안 준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BYD는 협력사에 현금 대신 사내에서 만든 전자어음을 끊어줬습니다. D레엔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나중에 갚을게 라고 적은 외상증서예요. 문제는 그 나중이 너무 멀다는 겁니다. 서구 기업들은 보통 한두 달 안에 부품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어음으로 대금을 받기까지는 최장 약 275일이 걸렸어요. 거의 9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작은 부품 가게 사장님이라고요. 밤새 부품을 만들어 BYD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준 건 현금이 아니라 종이 쪽지 한 장이에요. 그걸 들고 9달에 버텨야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재료비도 그동안 내 돈으로 메워야 하죠. 그 9달치 외상이 한 곳도 아니고 수많은 협력사에서 쌓이고 쌓여서 58조가 된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운전자본이라고 불러요. 회사가 당장 굴러가는 데 필요한 현금이죠. 보통은 회사가 제 돈으로 마련합니다. 그런데 BYD는 그 현금을 협력사 주머니에서 빌려 쓴 셈이에요. 남의 돈으로 공장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외상도 결국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협력사 외상만으론 버티기 어려워지자 이번엔 은행으로 손을 벌렸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BYD의 단기 차입금이 석 달 만에 약 72% 폭증했어요. 9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난 겁니다. 부채 비율은 71.1%까지 올랐습니다. 가진 것의 1/8이 빚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는 사이 같은 1분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55.4%나 쪼그라들었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적이었어요. 버는 돈은 반토막인데 빚만 불어나는 거죠. 새 빚으로 옛 빚을 막는 부채 돌려막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세계 최고라던 그 기술은요, 협력사 외상과 은행 빚으로 떠받쳐온 거였습니다. 이건 장학금으로 1등한 게 아닙니다. 사채로 학원비를 댄 1등이에요. 성적표는 전교 1등인데 그 비결이 빚이었던 거죠. 그러니 기술이 빛날수록 빚도 같이 커집니다. 더 좋은 배터리를 개발하려면 또 돈이 들고 그 돈은 다시 협력사 외상과 새 빚으로 메우니까요. 더 앞서갈수록 더 깊은 외상에 빠지는 회전문인 거예요.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죠. 결국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로도 못 막는 빚의 함정에 갇힌 거죠.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그 빚을 갚을 만큼 값을 못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구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0년 전 미국이 똑같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의외로 100년 전 미국에 다 적혀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지금 중국과 똑 닮은 풍경이었거든요. 전국의 자동차 회사가 수백 개씩 난립했습니다. 동네마다 차를 만드는 시대였어요. 그 한복판에 포드가 모델 T를 내놓습니다. 처음엔 한 대에 $825였습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으로 값을 깎고 또 깎았죠. 결국 $260까지 내려갑니다. 20년도 안 돼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 많은 회사들이 기술이 모자라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많이 만들고 너무 싸게 팔다가 값을 못 받아서 무너진 겁니다. 대공황을 거치며 줄줄이 통폐합됐고 결국 1939년엔 3곳만 살아남았습니다. 수백 곳이 단 3곳으로 정리된 거예요. 둘 다 안 비키고 끝까지 값을 깎는 추열 싸움. 이걸 경제학에서는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치킨 게임의 끝은 늘 누군가의 도태, 즉 구조조정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1등이라고 안전할까요? 한때 휴대폰 세계 1등이던 노키아가 무너질 때 회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졌다. 무서운 건 바로 이겁니다. 1등도 한순간에 꺾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중국은 어떨까요? 여기서 회심의 카드가 등장합니다. 2026년 2월 중국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거든요. 원가 밑으로는 차를 팔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시장 감독 총국이 모든 완성차 업체에 못을 박았어요.
끝없이 내려가던 가격 전쟁을 정부가 강제로 멈춰 세운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승리의 선언처럼 보이세요? 저는 거꾸로 읽힙니다. 이건 사실상 항복에 가깝거든요. 더는 자기들끼리 둔 출혈을 감당 못하겠다는 고백인 거죠. 문제는 명령으로 출혈을 멈춘다고 빚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쌓인 빚도, 안 팔린 재고 350만 대도, 절반만 돌아가는 공장도 그대로예요. 출혈을 멈추라는 말은 출혈로 버티던 회사들에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130곳 중에 50곳 가까이가 도태 위기에 몰렸습니다. 네타, 웨이마, 하이파이 같은 회사들은 이미 문을 닫았어요. 1등인 비아디조차 머지않아 100곳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교훈, 바다 건너 남의 일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한국이 지금 정확히 그 갈림길 위에 서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강국 한국은 안전한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거든요. 중국 정부가 가격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명령 한마디로 쌓인 빚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공자는 절반만 돌고 재고는 350만 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물량은 어디로 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관세 장벽이 낮은 나라, 무역 문턱이 없는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시장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싸게 들어오니 소비자한테 좋은 거 아니냐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 헐값 차를 만든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AS가 끊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멈춥니다. 부품도 못 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멀쩡히 굴러가는 차가 하루아침에 버려진 차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 네타, 웨이마, 하이파이 같은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그 차를 산 사람들이 지금 이 신세가 됐습니다. 가격표 숫자만 보고 덜컥 사면 싼 게 비지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한국 산업 그 자체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기술만 믿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이 배터리 강국이라 안심합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면요, 그림이 좀 다릅니다. 2025년 기준 한국 배터리 3사를 다 합쳐도 세계 점유율이 15.4%입니다. 반면 중국 CATL은 단 한 곳이 39.2%예요. 셋이 뭉쳐도 한 곳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점유율은 줄고 있어요. 기술 우위마저 좁혀지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중국이 무너진다고 비웃다간 우리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봐온 이 모든 게 한 가지를 증명하거든요. 기술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 세계 1등 기술을 쥐고도 그 값을 받을 구조가 없으면 빚으로 굴러가다 무너집니다. 한국이라고 이 공식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업은 기술을 기본으로 깔되 그 값을 제대로 받는 구조까지 갖춰야 합니다. 브랜드, 서비스, 부품과 정비가 도는 생태계 말이에요.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과 제값받고 파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둘째, 소비자인 여러분은 가격표 한 장이 아니라 총 소유 비용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처음 살 때 200만 원 싸도 회사가 사라져 수리도 못하면 그게 더 비싼 차예요. 결국 기술은 입장권일 뿐 승부는 그 다음에 갈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 중국 전기차가 지금 절반 값에 한국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망설이시겠습니까? 댓글로 솔직한 속마음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가격 전쟁의 또 다른 그림자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0km 중고차,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탄 새 차가 어떻게 중고로 둔갑해 시장에 쏟아지는지 그 숨겨진 실적 조작의 민낯을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